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제 채널에서 과거에 제작되었던 영상들, 여기에는 자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막 없이 올라가 있는 초기 동영상들에 대해서 자막을 붙여서 다시 편집을 한 자막 보완판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기가 보다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뿐만 아니라 자막 보완판이라는 딱지가 붙은 영상을 발견하시면 한번 자막과 함께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그럼에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바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게 되면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과 피해 배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피해자하고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려면 음주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음주운전의 적발 경로를 보시면 거의 다 신고예요. 첫 번째 유형은 애초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대리운전자가 아니라 자기가 운전석에 앉는 걸 보시게 되면 그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흥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그냥 핸들을 잡네? 이렇게 하면은 신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야, 치사하다. 차라리 그걸 좀 가서 말리지. 그거를 보고 있다가 신고를 하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경찰이 금방 따라붙어서 길거리에 세워서 음주 측정을 해서 입건을 하든가, 아니면은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이걸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자한테 돈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공익제보자한테 무슨 표창이 갈 것도 아닌데, 아마도 이제 음주운전을 막겠다는 사회교정 욕구,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정말 많으니까 유흥가에서 나오실 때부터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마세요. 두 번째 유형은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니까 졸릴 거 아닙니까? 신호대기 상황이라든가 정체가 되어서 차가 잠시 멈춰 있어야 될 상황에 그새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뒷차가 막 빵빵거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죠. 심정지가 와서 앞에 사람이 쓰러진 건가. 막상 문이 열리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 보이는 적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차가 길을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던 차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지그재그로 가거나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유형인데, 아파트 단지 차단기까지 오던 차가 이제 정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내리고 조수석에서 사람이 각각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자한테 돈을 주고 핸들을 넘겨받아서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아시겠지만 음주를 해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까지 왔지만 주차까지 해달라고 하기에는 뭐하니까 주차는 자기가 하려는 것이라는 상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주차를 하는 것도 음주운전이잖아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거를 신고를 해서 1, 20분 뒤에 그 집으로 경찰이 이렇게 찾아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문 밖에 경찰이 왔다 이렇게 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셨던 모양인지 바로 오징어 땅콩 펼쳐놓고 순식간에 술상 펴놓고 2차 음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술탁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게 통했는데
지난달이죠. 그 2025년 6월 4일인가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런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또 받도록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정형 자체는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를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따따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인간적으로 자기 차하고 부딪힌 것도 아닌데 저걸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저렇게 신고할까 싶겠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이렇게까지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절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유형의 신고로 적발되는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도 뭐 믿기 싫으시겠지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 음주운전 적발 사안입니다. 이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음주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고가 나기 전에 신고를 해서 적발당하는 분들이 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적발되는 분들이 반이에요.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오늘 우리가 설명할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뭐 한 3주 정도 진단이 나왔다. 이런 사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일단 사고는 사고고 음주운전을 한 거니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이 되겠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0.03에서 0.08이냐 0.08에서 0.2냐 0.2를 넘어서느냐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처벌하고 10년 내에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은 그래서 음주운전죄라는 게 성립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주치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치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안을 말하는데 법조문을 보면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이상인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가 그 위험운전 치상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능력, 운동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위험운전 치상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옆에 빈칸이 되어 있고 언행 상태 그리고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 혀가 꼬부라지고 어눌함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보행 상태 옆에 빈칸이 되어 있는데 비틀거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혈색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빈칸에다가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음 이렇게 적혀 있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를 떠나서 위험운전 치상죄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 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얼굴색 하나 안 변함, 걷는 걸음걸이가 군인과 같음, 말을 아나운서보다 더 잘함, 뭐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2인들, 0.3인들 뭔 상관이겠어요. 이 죄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또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 제 경험을, 주관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면허 정지가 0.05였고 면허 취소 수치가 0.1이었을 때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던 기준은 0.12 그러다가 취소 수치 0.1인데
0.1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게 0.1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수치 0.1이 그 위험운전 치상의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라고 하는 것이 0.08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강화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0.08 이상의 상태를 음주 만취 상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수치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 치상죄로 의율해서 처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소 수치로. 그런데 만약 정지 수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0.03% 이 정도 수치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경우도 위험운전 치상죄로 기소할까요? 제 경험을 놓고 본다면은 그런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특법의 12대 중과실에 음주운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중과실 위반의 교특치상죄로 일단 처벌하고 여기에 음주운전죄를 추가해서 이 두 가지 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와 차가 부딪혔다고 하면은 사람이 다치는 것은 뭐 기본일 것이겠거니와 차도 부서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과실재물손괴죄는 일반적인 교특법상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거나 뭐 합의를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따로 공소권이 문제되지는 않는데, 음주운전 그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는 보험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위험운전 치상죄가 된다면 과실재물손괴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 사고를 냈다면 지금까지 이제 3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그 다음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 또는 교특법상의 치상죄, 굉장히 알코올 정도가 낮다면,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 이렇게 3가지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인 양형실무를 볼 것 같으면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이 고려되고, 여기에 집행유예가 붙느냐 마느냐, 이것이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전과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붙여주느냐 마느냐의 수준으로 처벌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주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갔다가 술 깨고 난 다음에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즉 뺑소니를 쳤다. 죄송하다.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어서 이렇게 자수하러 왔다. 이렇게 음주는 쏙 빼고 뺑소니로 만든 다음에 자수를 하는 것이 처벌을 경하게 받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측정된 음주 수치가 없으니까 음주운전 내지는 음주운전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운전 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본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CCTV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술집 찾아냅니다. 또 현금 안 쓰고 카드 쓰기 때문에 술집 찾는 거 되게 쉽습니다. 카드 결제한 거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 기지국도 확인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사람이 기소된 것의 공소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술 마시는 술집 CCTV 영상으로 소주를 몇 잔 먹는지까지 계산을 해서 키와 몸무게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서 계산을 해서 기소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위험운전 치상은 1년에서 15년인데 뺑소니 치상은 1년에서 30년이거든요. 2배입니다.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바보도 아니고 음주 뺑소니인지 그냥 뺑소니인지 이 음주운전이 공식적으로 기소되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위험운전 치상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음주뺑소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간다면 음주뺑소니로 만들게 되면은 가벌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때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수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큰 문제는 또 있죠. 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이 안 돼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료, 형사 합의금, 벌금, 공탁금 이런 걸 모조리 다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말 큰 돈 들어가는 종합보험의 도움조차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종합보험은 나중에 자신들이 배상하는 데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에게 구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피보험자에게. 너무 작은 글씨로 거기 써 있어서 보신 적도 없겠지만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 중과실이라는 게 음주 무면허 뺑소니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까지 다 배상을 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은 분명하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 뺑소니라고 하면 대인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의 면책금을 내면 나머지 피해가 얼마였든지 간에 종합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대인 피해가 1억 8천만 원, 사망이 1억 5천, 부상이 3천만 원, 합쳐서 1억 8천만 원, 대물 피해가 건당 2천만 원이니까 이거 사실상 무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게 이 보험사가 이 배상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나는 정신없어 죽겠는데 즉시 구상권 또는 사전담보라는 명목으로 지금 당장 보증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사고가 나서 사고 접수를 하면 일단 피해자한테 치료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차량 수리비는 보험사가 일단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가해자한테 이제 그 전액을 구상하라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인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고 처리 시작하기 전에 보증금부터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 5주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자신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치료비 지급해야 되니까 2천만 원 입금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입금 안 하시면 사고 처리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보험차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암시하는데 법적으로 사후 구상해야지 사전에 이걸 구상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게. 보험사 관계자들은 먼저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것처럼 사고 처리를 안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절대로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 미리 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보험사가 하는 말이에요. 또 들볶는 경우가 보험약관상 차량 소유자의 사고 부담금에 대한 연대 책임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부모 차인데 그 자식이 몰고 나갔다가 뭐 음주 사고를 냈다. 이렇게 되면은 애는 아직 학생이니까 애한테 그 사전 보증금으로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 보증금 내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보증금을 내야 되는 차량 소유자로서의 연대 책임을 제일 잘하는 것은 그 약관을 보면은 음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한 사람, 승인한 차량 소유자가 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차량 소유자가 음주한 사람 보고 자기 차 운전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보험사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사전 보증금 청구합니다. 역시 전혀 따를 의무 없으시니까 이거 역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수억 원 물어줘야 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제 음주사고의 가장 큰 부분은 형사책임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 있어서 그게 문제죠.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배상은 민사배상을 자동차보험이 다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우리가 형사합의금 이렇게 부르는 그 돈인데
보통 상해 주수에 이렇게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상해는 2주 이하냐, 3, 4, 5주냐, 6주 이상이냐 이렇게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민사손해, 즉 치료비 손해나 치료받는 동안 돈을 못 벌어서 생기는 일실손해나 이런 것을 종합보험이 다 커버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1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예전에는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을 전제로 하는 거고 민사손해는 민사손해대로 배상된다는 전제 하에서 순수한 형사합의금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 사람을 때렸다. 그래갖고 한 6주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600만 원으로 합의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이 6주 나오게 다쳤으면 그 치료비부터 해서 합의금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상대방들은 어디서 뭔가를 검색을 해서 음주운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고 와가지고 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2주인데 3천만 원 부르고 이래요. 음주사고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합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는 건데 이것을 이용해서 너무나 그 불공정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합의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대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형사재판을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 받으신다는 것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 합의금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시면 선임비 공제하고도 돈 남는 게 변호사 선임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선임을 하세요. 오늘 어쨌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치상으로 예를 들었지만 치사의 결과가 나오면 사람이 사망하면 형량은 실제로 살인죄하고 비슷해질 정도로 높아집니다. 음주 자체를 삼가하시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도주를 해가지고 정말 대책 없는 상황으로 일을 키우지 마시고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해서 변론의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계속 올릴 것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